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1강에서는 한반도의 형성과 변성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질 파트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12강부터는 대기해양 파트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 교과서에서는 해양 파트가 대기 파트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원활하고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 파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먼저 배우고 해양 파트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학습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대기 파트를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 파트의 첫 번째로 단열 변화와 상승 응결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열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 변화의 정의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열 교환이 없다. 그러면서 기압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변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단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넓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의 열 교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내부에서는 온도 변화는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연력학 제1법칙을 조금 갖고 와 봤어요. 물론 저희가 교과서 상에서는 지구과학만으로 볼 때 연력학 법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력학 법칙 결과만을 좀 활용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열량의 변화량과 한 일회량의 차이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데 단열 변화라는 거는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 델타 Q라고 하는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W가 델타 U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할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기압이 줄어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기압이 줄어들면 부피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왜 커지냐면은 지표면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힘이 작용하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쉽게 생각하면 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 압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두 힘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내부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힘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는 힘은 기압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의 크기로 다르게 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피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부피가 커진다는 것들을 제가 나타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부피가 커지게 되면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식으로 보게 되면 우선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일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주면 델타 W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식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줄어드는 음수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온도가 하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주변의 기압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져요. 이유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작용하는 힘은 같은데 기압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힘이 커져서 부피가 커집니다. 이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는 식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추가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하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공기 덩어리가 하강합니다. 처음에 내부에서 외부의 힘과 외부에서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같은 형태. 자, 그런데 하강을 하면 주변의 기압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세죠?
주변 기압이 커니까 점점점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자,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일의 양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커지고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기덩어리 상승, 주변 기압 감소, 부피가 커졌고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외우면 그냥 암기가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일을 해줬다. 일을 해주는 바람에 에너지를 썼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었다. 그래서 온도가 강이다. 그런데 그거를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열 변화고요. 그럼 이 단열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변하고 어떤 온도들이 변하는데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조 단열 감률이 있어요. 자, 건조 단열 감률은요,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때 높낮이가 변하는 거에 의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어느 정도냐? 1km 만약에 상승이라고 하면 상승할 때 10도의 기온이 감소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조 단열 감률이라 불러요. 두 번째, 수분 단열 감률이 있어요. 자, 수분 단열 감률은 공기 덩어리가 포화 상태일 때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포화 단열 감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값은 1km 상승을 할 때 5도씩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수분 단열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은가라는 거예요. 자, 왜 작을까요? 자, 포화가 됐다는 거는요, 수증기가 응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수증기가 응결이 됐다는 거는 기체 상태에 있던 녀석이 액체 상태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 있던 애가 액체 상태로 변했다는 거는 상태가 변했다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자멸이 방출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자멸이 방출된다는 거는 자, 이게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멸이 방출이 되니까 공기 중으로 열이 방출된 거죠. 그러니까 감소해야 될 양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잠열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누가 더 천천히 온도가 감소한다? 잠열이 있는 경우의 감소가 더 느린 거죠. 그래서 수분 단열 감률의 값이 더 작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수분 단열 감률의 값이 작은 이유가 바로 방출하는 잠열 때문에, 즉 응결에 의한 열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항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기와 저 공기를 비교했을 때도 수증기량이 다르지만 한화의 공기를 놓고 봤을 때도 시간에 따라서 수증기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량이 달라지면요, 당연히 잠열의 양이 다르고 그때 수분 단열 감률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분 단열 감률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정된 값이 아니고요, 보통 5에서 9도 정도를 바뀝니다. 1km 이동을 했을 때. 건조 단열 감률은 고정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값들을 변화량의 값으로 주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구간에서 얼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수분 단열 감률도 그냥 고정값인 것처럼 주고 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값이 바로 1km 갈 때 5도씨가 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값이 들어지고요. 하지만 가끔은 한 6도씨 정도로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경우는 잘 주어지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으로는 5도에서 9도씨 변화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자, 점점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는 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응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수증기가 유입되지 않는 한 점점점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방출되는 잠열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단열 감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도씨 정도 됐다가 얘가 상승하면서 점점점 6, 7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오른쪽에 수분 단열선을 보시면 약간 위로 볼록한 모양이죠. 자, 가로축이 기온이기 때문에 왜 위로 볼록해지냐면 고도가 상승할수록 수분 단열의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커진다는 거는 같은 높이 변화량에 대해서 기온의 변화량이 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건조 단열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얘도 곡선입니다. 하지만 지표면 부분에서는 거의 직선에 가깝긴 한데요. 얘는 아래쪽으로 약간 볼록합니다. 하지만 이제
건조 단열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도로 거의 고정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슬점 감률이에요. 자, 우리 이슬점이 무엇인지 배웠죠? 네. 이슬점, 응결하기 시작했을 때 온도인데, 이 이슬점도 공기가 상승하면서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수증기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압도 작아져요. 그래서 이슬점 온도가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1km 올라갈 때 2도씨 정도가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슬점 감률의 값은 1km 이동할 때 2도씨 감소인데 이 감률은 언제 적용하냐면 건조라고 제가 써놨죠? 즉 불포화 공기일 때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수분일 때, 즉 포화 상태일 때는요. 1km 갈 때 5도씨 감소합니다. 이거 누구랑 같아요? 바로 포화 단열 감률, 즉 수분 단열 감률하고 똑같죠. 자, 이유는 뭐냐면 이슬점 온도 자체가 상대 습도 100% 도달해서 물방울로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니까 포화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예요. 그러니까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분 단열 감률과 이슬점 단열 감률이 이슬점 감률이죠, 그냥. 이슬점 감률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는 이 값이 기온과 이슬점이 모두 똑같이 감률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불포화일 때는 이슬점은 이 정도 비율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기온은 1km 올라갈 때 10도씨 감소하는 비율로 기온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상승응결 고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의미는 불포화 상태인 공기는 상승하다 보면은 포화에 이르게 되죠. 왜죠?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이 이슬점 감률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강제적으로 상승해서 포화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상승 응결 고도면 상승 응결 고도보다 아래에서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요. 왜? 불포화 상태니까. 근데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하면 포화에 도달하니까 그 위에부터는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기온이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 상태일 때는 기온이 이슬점보다 큰데 건조 단열 감률이 이슬점 감률보다 크기 때문에 특정 고도에서 두 값이 같아질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상승 응결 고도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용하면 우리가 수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호의 의미를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식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조 단열 감률을 뜻합니다. 1km 갈 때 10도씨 변한다 그랬죠? 그 감률에 상승 응결 고도, 즉 고도 두 가지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온도 변화량이 나타나죠. 얼만큼? 상승 응결 고도까지 올라갈 때의 온도 변화량. 근데 그거를 어디서 빼요? 지표면의 온도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의 온도에서 상승 응결 고도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기온 변화량을 빼면 상승 응결 고도에서의 기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슬점 감률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면요. 상승 응결 고도에서의 이슬점 기온이 됩니다. 근데 상승 응결 고도가 뭐라고요?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고도죠. 그래서 여기에 드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유도하는 거는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최소한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식은 알아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요. 125에다가 곱해요. 뭘 곱해요? 지표면에서의 공기의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값을 곱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8도 차이 났다. 그러면 곱하면 1000이죠. 즉 상승결 고도가 1km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기온이 30도, 이슬점이 26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4도 차이가 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125 곱하기 4 얼마죠? 바로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승응결 고도는 500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과 이슬점을 알게 되면요. 상승응결 고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공기 기온은 건조 단열선을 따라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은 이슬점 감률을 따라 변해서 상승 응결 고도에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요. 그래서 포화에 도달하면 두 값 모두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조금 적용을 해볼 건데요. 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팬 현상이라는 거는
불포화 공기덩어리예요. 그게 지형의 영향으로 상승을 합니다. 보통은 산을 만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을 다 한 다음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랬더니 산꼭대기를 거쳐서 내려온 공기가 올라가기 전의 공기보다 기온은 올라가고 습도는 더 내려가서 건조하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팬 현상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이게 강하게 발생을 하면 하루 만에 30cm 정도 두께의 눈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산사면을 따라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발생을 하죠. 어쨌든 상승이니까. 그래서 기온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응결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 산꼭대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하강을 하면 단열 압축이 발생하니까 기온이 증가해서 어떻게 돼요? 불포화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은 후의 공기는 특징이 뭐냐면 기온 증가, 이슬점 온도 감소, 상대 습도 감소, 절대 습도 감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강조하는 거는 바로 기온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감소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이거 한 가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정하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 뭐냐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응결이 발생하죠. 자, 응결이 발생하면 구름이 생기죠. 그런데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에요.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린다. 두 번째 가정. 그 비는 어디까지 내리냐? 산 꼭대기까지만 내려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지나면 이 공기덩어리는 바로 즉시 불포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는 조건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사실은 산꼭대기를 지나면서 바로 불포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조금 무시하고 단순하게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현상을 높새바람이라고 부르고 로키 산맥에서는 뭐 치누쿠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지점에 어떤 공기덩어리가 있는데 기온이 15도, 이슬점이 11도라고 해보죠. 그럼 올라가면서 변화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500m 높이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불포하니까 기온이 500m 올라갈 때 5도 변하겠죠? 그래서 10도가 됐고요. 이슬점 감률은 2도씨죠? 1km에. 그러니까 500m 올라갔으니까 1도만 변해요. 그랬더니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졌죠. 같아졌으니까 뭐예요? 상승 응결 고도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포화에 도달한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죠. 지표면에서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4도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25를 곱하면 500m가 나왔죠.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 500m다.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자, C지점 1500m, 그러니까 B지점에 대해서 1km 올라갔으니까 기온과 이슬점 모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5도씨씩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D지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지점 꼭대기에서부터 넘어가면 바로 불포화를 가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온은 어떻게 변해요? 15도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슬점 어떻게 변해요? 자, 이슬점 온도를 보면은 1km당 2도씩 변하죠. 2도씩. 그러니까 1500m에서 500m로 내려가면요. 7도가 되죠. 자, 500m로 만약에 가면 7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0m를 더 내려가면요. 1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죠. 그래서 5도에서 7도가 되고 올라가니까 사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8도가 되겠죠. 8도. 그래서 1500m 올라가면서 3도가 변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온은 어떻게 됐어요? 15도에서 20도로 상승을 했고요. 자, 이슬점은 내려갔는데 이슬점 자체는 이거 내려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고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건조하다가 우린 얘기하잖아요. 건조하다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하면 상대 습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 습도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를 계산을 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만
절대적인 상대 습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습하고 누가 더 건조하냐를 얘기할 때는 기온과 이슬점만 있어도 상대적인 비교가 됩니다. 왜?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가 커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한 4도 차이 나잖아요. D 지점은요, 무려 12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훨씬 더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건조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적용을 해서 뭐 4도씩 차이 나는데 어디는 뭐 4.5도씩 차이 나요.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그러면 그 경우에 누가 더 상대 습도가 크냐 그러면 이 경우는 4.5도가 무조건 크니까 더 건조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명백하게 많이 나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뭐 소수점 정도로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기온과 이슬점의 기온 차이만 갖고도 누가 더 건조하고 습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비슷한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제에서 계산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기온이 20도고 이슬점이 12도다. 그럼 우린 예상할 수 있죠. 8도 차이 나니까 125로 곱하면 상승 응결 고도가 1km 고도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 습도는 61.6이라고 써놨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 상대 습도를 계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자, A에서 B로 올라갈 때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아직. 그래서 1km 올라가니까 10도씩 감소, 2도씩 감소. 그래서 B 지점에서는 이렇게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데 10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포화가 됐죠? C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는 둘 다 수분 단열 감률의 값을 따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5도. 자, 그 다음에 C, 꼭대기를 지나면 무조건 불포화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2km를 내려가니까 건조 단열 감률에 의해서 20도 올라가고요. 이슬점 감률에 의해서 4도씨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각 25도와 9도가 됐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우리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즉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고온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차이는 8도였는데 숫자만 쓸게요. 여기서는 무려 16도 차이가 충분히 나죠? 그러니까 더 건조해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그림은 단열선도라고 부르는데 뭐 단열선도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뭐 그래프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해보죠.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감률을 따라서 기온 변화를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자, 여기가 기온이고 지표면에서 여기가 지표면에서의 이슬점이고요. 이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변하고 이슬점 담률을 따라 변해서 여기 높이에서는 두 개의 기온이 온도가 같다. 그 다음에는 포화하기 때문에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갔다. 꼭대기를 지나 내려갈 때는 이슬점 감률을 따라 이슬점 변하고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변해서 결국 도착했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기온은 이만큼 상승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훨씬 더 멀어졌죠. 그래서 건조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점 A에서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나타냈어요. A하고 B의 기온은 각각 30하고 12.5도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동안 응결한 수증기는 모두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갔을 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포화된 이후에 꼭대기까지 가면서 모두 비를 뿌렸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말은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질문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 응결 고도 구할 때 우리 식은 뭘 썼어요? 지표면에서 기온하고 이슬점을 이미 줬어요. 그냥 계산하면 끝났죠. 하지만 여기는 이슬점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을 이용해서. 자, 처음에 지표면에서 30도죠. 자, 그러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근데 기온이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는
여기 H, 즉 상승 응결 고도만큼 올라가면서 건조 단열 감률의 비율만큼 곱했을 때 온도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량이 쫙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조 단열 감률, 아니 상승 응결 고도를 모르니까 H라고 쓰고요. 건조 단열 감률만큼 곱해서 30도에서 빼줬어요. 그러면 포화가 된 이후의 변화량은 H가 어느 정도 값인지 모르니까 산꼭대기 2000에서 H를 빼주면 포화가 된 이후부터 B 지점까지의 변화의 높이죠. 높이 변화죠. 그래서 수분 단열 감률에다가 그 높이 변화량만큼 곱하면 또 온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30도에서 두 가지를 모두 빼줬을 때 B 지점, 즉 꼭대기에서 12.5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방정식이 됐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H가 150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식을 쓴 건 아니죠. 우리 공식처럼 쓰는. 그렇지만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가 나왔기 때문에 1번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왔지만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점 A에서 이슬점을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125 곱하기 30 빼기 X라고 쓸게요. 이게 150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뭐가 돼야 돼요? 30 빼기 X가 12가 돼야지만 등식이 맞겠죠? 그러니까 X는 18도, 즉 지상에서 이슬점은 18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번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에서의 상대 속도를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포화가 된 상태인 거 이미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상대 속도 100입니다. 그리고 기온하고 이슬점은 같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B하고 C 사이에서 한번 볼게요. 그 사이에서 여기 중간에 1000m 고도까지 내려온 데를 E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요. 산꼭대기를 지나면 다 무조건 불포화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m 변하니까 기온은 10도 올라갔고 이슬점은 2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C 지점으로 올라가면 똑같이 불포화 상태죠. 그래서 기온과 이슬점 변화를 똑같이 건조 단열 감률과 이슬점 감률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C 지점에서도 온도하고 이슬점은 12.5도, 12.5도에서 같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100%로 같습니다. 자, 3번. 지점 D에서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구하래요. 자, 이거 의도는 뭐냐면 B하고 C는 어쨌든 지점이 다르지만 고도가 같잖아요. 근데 상대 습도가 같다는 걸 확인했죠. 근데 D도 고도가 같아요. 근데 여기도 상대 습도가 같으냐?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른쪽 산의 정상부 높이가 3000m잖아요. 그러면 C 지점부터는 포화니까 1000m 더 올라가면 되죠? 근데 수분 단열 감률에 따라서 5도씩 변합니다. 두 개가 똑같이 가겠죠? 자, 그런데 산꼭대기를 지나면서 내려갈 때는 무조건 불포화. 그러니까 3000m 고도에서 2000m 고도까지 1000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불포화 상태를 가정하니까 기온은 10도 상승, 이슬점은 2도 상승. 그래서 얼마의 상대 습도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뭐다? 상대 습도가 10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선을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고도가 같다고 무조건 상대 습도가 같다라고 손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의 개념을 일단 체크하고 좀 넘어갈 텐데요. 절대 습도는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고요. 단위 부피의 공기 덩어리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오른쪽에 식을 하나 더 썼죠. 자, 뭐냐면 분자하고 분모에 같은 걸 넣어준 거예요. 수분 공기 질량, 수분 공기 질량을 각각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비습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써 있는 거는 부피에 대한 공기 전체의 질량이니까 일반적인 공기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비습 곱하기 밀도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비습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왜 넣냐면은 참고용으로 저희가 넣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인데 혼합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혼합비. 자, 혼합비는 비습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정의가 분모가 달라요. 건조 공기 질량 분의 수증기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비습하고 혼합비가 다른데 건조 공기 질량이라는 거는 공기 덩어리 질량이 있는데 거기서 수증기 양만 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상대 습도를 잠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눈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의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량으로만 하지 않고 수증기 압으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포화 수증기압분의 실제 수증기압에다 100을 곱해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이렇게 쓸 건데
자, 혼합비하고 비습을 제가 왜 소개를 했냐면 절대습도하고 상대습도는요. 부피가 변하면 절대적인 어떤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도 값이 변합니다. 그렇죠? 부피가 변하면 절대습도, 분모가 변하니까 당연히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상대습도 마찬가지죠. 부피가 변하면요. 공기덩어리 기온이 변합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대습도와 상대습도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어도 값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정확한 수증기량을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실. 근데 혼합비하고 비습은요. 수증기량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값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뭐 기상청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요. 대기 과학 내에서는 수증기량을 표현할 때 비습과 혼합비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왜 쓰지 않느냐? 이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구하기 편한,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더 구하기가 용이한 습도인 절대습도와 상대습도를 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내용은 아니고요.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제시됐던 문항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산의 높이는 1500m고요. A 지점에서 온도와 이슬점 줄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전부 B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혀 B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가정했어요? 포화가 된 이후에 산꼭대기까지 전부 B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지나면 불포화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정상 조절 이전에 전부 B로 떨어지는 경우 보면은 기온과 여기 이슬점이죠. 얘는 기온, 얘는 이슬점. 두 가지가 변해서 500m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4도 차이 나니까 상승 온결 고도가 500m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포화에 도달하니까 이렇게 기온이 변했어요. 산의 높이가 1500m니까 거기까지 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내려가면요. 네, 불포화를 가정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슬점, 감유리, 기온 둘이 똑같이 갔다가 이슬점은 여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로 표시한 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여기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슬점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는 똑같이 가죠. 갔다가 꼭대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기온은 더 상승을 했고요. 그 차이값은 더 커졌으니까 건조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B로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름이 생긴다고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전혀 B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엔 같습니다. 각각 건조단열 감류가 이슬점 감류를 따라서 기온이 이슬점이 변해요. 그래서 포화 도달했죠? 1500m까지 수빈단열 감류를 따라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죠. B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산을 넘어가도요. 얘는 여전히 포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포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500m 이후에는 이제 비로소 불포화에 도달하니까 각자 원래 위치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올라가기 전과 내려온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이 아예 똑같죠. 그 말은 뭐예요? 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다 내려가더라도요. 구름만 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팬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가정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산꼭대기에 갈 때까지 비를 모두 뿌렸다라는 거를 최대 강우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최대 강우량보다 적어요. 다 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서 H 하강이라는 어떤 고도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포화되기 시작했던 고도와 산 정상의 고도의 중간값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H 하강부터 불포화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앞에서 H 상승은 500이었죠? 상승 온결고도. 고도 최고 높이가 1500이었으니까 이때 H 하강이 1000m죠.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슬점 올라가고요. 기온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점 감소하는 거, 기온이 변하는 거. 그래서 여기 500m에서 상승 연결고도에 도달했고 쭉 따라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H 하강을 우리가 정의한 대로 구했더니 1000m였죠. 그러니까 그대로 산을 넘어가도 1000m까지는 그대로 포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1000m 이후부터 더 내려가면은 불포화에 도달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이슬점은 이슬점 감류를 따라서 기온은 기온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보면 기온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죠. 그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낼 수 있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산을 오르기 전보다 산을 내려간 이후에 공기가 고온 건조해졌어요. 근데 산 정상까지만 비가 내렸다고 가정한 거에 비해서는 덜 고온 건조해졌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떻다? 언제까지 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고온 건조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산꼭대기까지만 비 오고 내려가면 무조건 비 안 옵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단열 변화와 상승 응결고도에 대한 공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 안정도와 구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